첫째 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 프로포자의 실무에서 마지막 주에 14주차 첫째 시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급속한 사회 변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그것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어 내갈 거냐. 그리고 많은 사회복지기관에 또는 그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러한 사회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다양한 사회 문제, 그리고 사회 체계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소외계층들, 또는 빈곤계층들,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다양한 계층의 어떤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일들은 현직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꼭 하셔야 될 필수 불가결한 요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기존의 사회복지 기관이 가지고 있는 행정체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의 어떤 그 기존의 어떤 복지 운영 체계를 가지고는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한 새롭게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재원의 조달의 문제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외부 자원기관, 즉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재정지원처에 대한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들인데요. 그것이 이제 공부하셨던 것처럼 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아니면 다양한 사회복지 다른 기관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재정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포자를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그 제안서의 채택을 받아서 재정을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 기관의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 근무를 하시면서 또 인사평가에 또는 아니면 업무를 하시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틀들이 아니면 업무 체계들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잘 따라가서 배우면서 하시면 되지만 또 다른 외부 재정 지원처의 어떤 재정을 가지고 오는 이런 업무들은 새로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새로운 시각, 또 발전적인 시각, 또 개선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어떤 프로그램들로서의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 또는 다른 어떤 복지 어떤 서비스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 때 외부 재정 지원처에서의 재정 지원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제안서 또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어떤 능력들은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시게 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어떤 요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시각들, 그런 능력들을 갖추어야만 사회복지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 중에서 이제 사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던 거고요. 이어서 사회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네. 기술 분야에서의 어떤 변화 체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먼저 정리해서 보면 사회 체계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게 인터넷, 또 스마트폰 기반으로 한 사회 기반들이 이제 바뀌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수업을 들으실 때도 학생분들도 굳이 이렇게 컴퓨터, 노트북이나 아니면 데스크탑 컴퓨터가 아니라도 휴대폰을 가지고 휴대폰에서 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몰랐다가 이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면서 사이버 수업으로 바뀌면서 재작년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휴대폰으로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휴대폰으로도 보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어떤 메일이나 주고받는 거 다 휴대폰으로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수업을 사이버 캠퍼스에서 수업을 수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저는 이제 또 가장 급격하게 느끼는 것이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뭐 초창기에는 뭐 200만 화소, 250만 화소, 500만 화소만 돼도 굉장히 화소가 커서 그동안의 필름 카메라보다 편리하고 그 다음에 화질도 좋고 예,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급된 어떤 카메라들보다도 좋아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이 휴대폰들이 보통 뭐 1200만, 1500만 화소, 뭐 더 좋은 것들은 뭐 더 좋은 것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나를 찍는 화면 쪽만 봐도 그것도 뭐 1000만 화소 가까이 되니까 800만 화소, 1000만 화소 되니까 실제로 옛날에 그 디지털 카메라들을 500만 화소, 뭐 1000만 화소 되는 것들이 엄청 비쌌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수중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물속에 카메라를 들고 하우징을 사는데 디지털 카메라 사고 하면 디지털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화소짜리가 한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사고 그거를 둘러싸는 수중에 들어가는 어떤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기밀을 유지하는 그 하우징이 뭐 또 몇백만 원 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카메라를 사서 예,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휴대폰 그냥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휴대폰을 그 물속에서 방수 처리해주는 하우징이 뭐 한 20만 원이면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휴대폰 가지고 또 거기 휴대폰 하우징이 이제 전 세계 생산된 모든 휴대폰을 넣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게 있어서 하우징 25만 원 주고 사고 거기다 딱 끼워서 물속에 가지고 들어가면 자기 쓰던 휴대폰 가지고 들어가서 다 촬영해주고 촬영하고 또 올라와서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또 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수중 카메라나 우리 일행들의 사진을 우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밴드나 어떤 이렇게 SNS에 실시간으로 바로 옮겨 놓을 수 있거든요. 뭐 단크 몇 번 누르면 물속에서 찍었던 사진을 옛날에는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의 스케줄들, 사진들을 다 올려갈 수 있는 어떤 이런 획기적인 ICT 기술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금액도 엄청나게 다운이 되어 있는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회에서의 어떤 급속한 사회 체계로의 변화가 바로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터넷 기반 산업이 증가하였고 정보 활용하는 것들은 생활의 일상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 보고 오늘 날씨가 어떤지 날씨에 맞춰서 의상이나 옷들을 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면서 이제 비가 온다라든가 눈이 온다라든가 아니면 오늘 날이 더울 건지 차가울 건지 아니면 오전에 차갑고 오후에 뭐 하는지를 누구나 개인이 다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활용하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준비하고 예측을 해서 어떤 업무들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료기술이나 시설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하나 아까와 문제와 연계된 게 이제 그 의료기술의 발달에 의한 어떤 그 인간 생명의 연장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로움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부담들이 걱정들이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로봇을 활용한 어떤 수발 서비스들이 가능해졌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여행지에 가서 뭐 고급 호텔에 가시거나 해보시면 이제 정말 TV에 나오는 것처럼 기계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탕하고 뭐 안내 책자라든가 뭐 주변 홍보 책자 같은 거, 뭐 쿠폰 같은 걸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저희 호텔은 아니면 저희 시설은 뭡니다, 식당은 뭡니다 하고 기다리시는 동안 뭐 넘버를 알려준다거나 뭐 메뉴를 미리 고른다라거나 아니면 방 예약을 했던 것들을 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주변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사람이 아닌 기계를 통해서 안내받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술적인 발전들을 이루어 왔다. 그리고 또 과학기술이 계속 융합화되고 다른 어떤 통신기술이라든가 의료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의 또 다른 기술도가 융합되고 그런 것들이 삶의 편리함을 계속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떤 기술의 발달, 사회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 문제의 양상들도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일상에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했던 분들이 이러한 어떤 급속도로 변화되는 사회 체계의 변화에 맞추지 못하면 인터넷 문맹이 되거나 또 컴맹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저도 일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부분만 사용을 하지 실제 다른 지금 젊은 분들처럼 뭐 다양하게 어떤 이런 것들에는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어떤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들을 가르치거나 휴대폰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하는 그런 강좌들이 많이 있고, 우리 대학에도 평생교육원이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컴퓨터나 휴대폰 사용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인터넷 산업 기반 산업 증가는 정보 활용의 생활화 또 이면에 뭐가 있냐면 게임 중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게임 중독은 정말 우리 지난 시간에 중독에 관련된 사례 관리도 한번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약물 중독이나 이런 다른 어떤 중독의 문제처럼 심각한 어떤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커피숍 가시거나 제가 이제 종종 그 사람들하고 만날 때 아니면 상담할 때도 가보는데요. 다들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혼자 계시는 분들 아니면 둘이 계셔도요. 각자 휴대폰 보고 계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둘이 만났는데 아니면 셋이 넷이 친구들이 만났는데 각자 휴대폰 보고 있으면 왜 만났지? 하는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각자의 휴대폰에 열중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개 중에 한 서너 분은 서너 테이블은 꼭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그 보통상의 개념으로는 만나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잘 지낸 안부도 묻고 일상에 대한 어떤 잡담도 하고 그러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도 풀고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건데 그냥 각자 휴대폰 보고 뭐 할 거면 왜 만났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이렇게 그 제가 약속 시간은 거의 뭐 한 5분이나 10분 전에 가는 스타일인데 가서 앉아 있으면 뭐 특별히 없으니까 저도 휴대폰 꺼내서 휴대폰에 넣어놓는 책 아니면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 제가 관심 있는 어떤 밴드나 어떤 모임의 어떤 공지사항들을 보고 있어요. 네, 아니면 옛날엔 책을 가지고 와서 책을 하나씩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오면 이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상대방을 앞에 두고도 휴대폰을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휴대폰 중독인 거죠. 그래서 또 보면 이제 그분들 대다수가 뭐 요즘 유행하는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관심 있는 사항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게임 중독의 문제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일상이 좀 어려워질 정도로 의존하게 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중독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상으로 비대면으로 어떤 업무들을 많이 하고 업무가 진행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인 대인적인 관계망, 대면의 관계들이 축소되는 어떤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의 업무들은 잘 하실 수 있지만 함께하는 협업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토하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공감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정서적인 어떤 감성들이 많이 쇠퇴해지는 축소되는 어떤 이런 비인 간의 가속화의 문제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다양한 정보 보호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그 정보라든가 어떤 필요한 어떤 연락들, 소통의 문제들은 해결을 하지만 그와는 또 반대로 개인의 내밀한 부분들까지도 잘못하면 다 노출되고 누군가가 다 나의 사생활을 또는 나의 내밀한 부분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것들로 경제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문제적인 어떤 집단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사생활에 관한 부분들 이런 어떤 문제들이 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문제, 양성평등의 문제, 또 낙태, 여성들에 대한 성에 대한 보호 문제, 성폭력, 또 가해에 대한 문제, 또 인공수정 등 다양한 우리 사회에 이전에는 다루지 못했던 윤리적인 문제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이런 정보기술이 발달되지 않거나 거리가 멀어서 이동이 불편했거나 접근이 불편했던 것들이 이제 다 제한 없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외에 따라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이런 발생률도 함께 증가하는 어떤 이런 사회 문제의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이제 현재의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체계의 변화에 따른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좀 다시 한번 상세히 보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정보를 검색하고 확보하는 게 용이해요. 이제 동사무소에 가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주민등록 그 관련 어떤 서류들 동사무소에서만 가셔서 민원 서류로 발급받으셔서 있었던 많은 종류의 어떤 서류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다 발급받을 수 있고 아니면 가셔도 사람을 만나지 무인 발급기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ICT 기술이라고 하는 정보통신 기술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용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선박 그리고 저도 저희 집에 냉장고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TV하고 연결되어 있고 노트북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 휴대폰이 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음성 집안의 어떤 그 보일러 이런 것들까지도 다 연결이 돼서 제가 멀리 나가 있다가 뭐 출장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집에 미리 겨울엔 따뜻하게 온도도 좀 높여 놓을 수 있고 냉장고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도 확인해서 미리 장을 보고 갈 수도 있고 굉장히 편리한 어떤 기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리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그만큼 불편함들 아니면 또는 그거의 반대의 이면에 있는 사회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산부인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낙태나 인공수정에 용이하고 또 인공수정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나라에 한 10년 됐나요? 서울대 모 황모 교수가 또 다양한 그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한동안 굉장히 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토론이 많이 되었었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많이 논의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곤 했었는데요. 바로 이런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이런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가 아주 또 새로운 어떤 각광받는 문제가 되었던 거죠. 사회 문제의 한 요소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가 굉장히 늘어나 있죠. 그 어려운 일들은 뭐 기계나 로봇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런 그 어려운 현장에서 일을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재해나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교통수단들에 의한 어떤 사고들이 많아서 신체적인 어떤 장애 발생 그리고 기술 만능주의가 팽배해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폭제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 인간관계가 소홀해지기에 따라서 인간은 우선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인 거죠. 근데 서로 함께 공유하고 서로 갈등도 겪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인간 세상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 삶에서의 희노애락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도 찾고 그 안에서 좌절도 하고 사랑도 찾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장애를 겪기도 하고 또 사회 적응에 어떤 문제를 겪는 일들도 생기고 있더라. 바로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으로까지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새로운 어떤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들이더라 하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에서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선진국의 어떤 진입 단계로 들어서기 시작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이제 저희가 12위 내외, 뭐 11위, 12위로 떨어졌다가도 뭐 11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이제 세계 지구에 뭐 200여 나라가 있다라고 200여 개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12위 정도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 경제 대국입니다. 국토의 규모는 작지만 그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 대국으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경제 대국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고요. 또 이러한 어떤 그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선진국으로 진입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시스템의 어떤 위기를 가져온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 구조가 이제
아주 선진국처럼 서비스 중심으로 또 신산업 중심으로 또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겪는 어떤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딜레마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빈부의 양극화, 예.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들, 또 청년의 실업, 노인의 일자리 문제, 또 이와 같이 겸해서 베이비 부모의 은퇴 시기가 이제 다가왔죠. 그래서 실제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보통 지구 인류의 역사를 봐도요, 큰 재앙이 있거나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어떤 그 흑사병 같은 어떤 긴급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앙들이 생긴 이후에는 인구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6.25 참전, 6.25 발생 이후에 인구가 그 어려움들을 겪었고요. 그때 이제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때 태어나신 많은 분들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는 시기가 돼서 지금 은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노후의 준비를 많이 할 수가 없던 시대죠. 왜냐하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셨고 또 그때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분들을 아이들을 위한 또 경제에서의 어떤 수입들을 본인의 미래를 위한 것들보다는 아이의 교육과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노년의 어떤 부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청년 세대들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든가는 세대별 적립 형식이기 때문에 적립 형식과 부가 형식을 같이 사용하는 어떤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세대 간 갈등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노인 인구의 어떤 빈곤의 문제,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그 진입 단계, 새로운 또 산업 사회로 들어들게 되면서 실제 우리나라의 현재에서의 노동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에서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기존의 1차 산업이라든가 2차 산업, 농촌이라든가 어촌이라든가 어떤 이런 어떤 기초적인 어떤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농촌이나 어촌에 가서 보시면 이제 다들 어르신들, 젊은 어떤 그 어민이나 농민들이 많이 안 계시죠.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서 어떤 이런 분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인 노동력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분들이 정말 요즘도 이제 매스컴에 나오죠. 물론 극단적인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열악한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기초적인 어떤 보온시설 아니면 가시설로 되어 있는 어떤 가건물에서 함께 숙식을 하시고 또 매일 아침 8시부터 12시간씩 근무를 하시고 그러면서도 어떤 그 사업주 또는 고용주로부터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또 산재나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어떤 보상이라든가 적절한 의료적인 어떤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간혹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주 노동자의 생활 문제와 인권 문제들이 새로운 사회에서의 사회 문제로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되고 50년 6.25 전쟁으로 해서 폐허가 되었을 때 이때 전통적인 농업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요. 또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외국의 원조기관으로부터 어떤 도움들을 많이 받았고요. 이때에 그런 원조기관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보릿고개를 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선진국 진입 단계에 들어섰고요. 오히려 이러한 어떤 다양한 어떤 경제 성장을 위한 발전에서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도 성장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룬 어떤 이 이면에는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좀 저성장 시대로, 옛날에는 이제 1980년 돌아가신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잘 아시겠지만 7%, 8% 그랬습니다. 쭉 계속.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외국에서 뭐 1%, 2% 경제 성장하면 선진국들 하면 왜 그거밖에 안 되지?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굉장히 고도 성장을 이루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의 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평균 10% 전후의 경제 성장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오고 있죠. 작년에 이제 7%, 8%, 올해 예산이 6% 정도, 예상이 6% 정도. 근데 이제 그렇게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 나라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후에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 잡히면서는 3%, 2%. 올해 경제 성장률 저희 나라 2%대죠. 외국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점점 줄여가고 있는 거죠. 코로나 시기이니 뭐니 해서. 근데 이러한 어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분야에서의 문제다, 사회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는 제조업 공장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나가서 베트남이라든가 처음엔 중국으로 나갔다가 중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지금 거의 베트남으로 나가 있는 나라 공장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해외에 많이 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 같은 반도체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이제 외국 선진국에까지 나가서 실제 그 공장들을 운영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내에 자국 내에 공장을 좀 유치해라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겠다라는 것들로 유인책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비정규직 직업도 많이 늘어나 있고요.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고용에 대한 불안정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후 베이비 부모 세대들 2010년 현재로 따지면 약 720만여 명이 된다라고 그래요. 전체 인구의 15%인데요. 이 어른들이 이제 실제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다 고령화 사회의 주 인구 세대로 차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정작은 이제 본인들의 고령화 시대에 대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셔서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우리 사회의 문제로서 젊은 세대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로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노동력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어떤 노동 문제, 인권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 양상으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복지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재원 마련이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 작년도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34%, 35%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 정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한 12%, 13% 정도 됩니다. 근데 사회복지 예산이 이제 35%에서 35% 전후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해 본다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어떤 비용들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재원 마련, 이러한 사회복지 비용이 거의 다가 여러분들 조세에서 충당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그 조세를 충당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사회복지에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우리 사회 문제들이 그만큼 다양하게 생기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서 그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계층들, 소외계층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정책이나 행정에서 또는 법률로 지원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생기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복지국가로서의 최저 수준까지 맞추기 위한 노력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해체 및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을 부양할 자식이 없거나 또 이러한 어떤 많은 부분들이 가족 복지가 점차 붕괴되면서 국가의 사회복지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 체류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인권 문제의 중요성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3교시에 또 여러분들 다시 뵐게요.